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람공부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청춘 기림 활동을 위한 특강인데요. 준비하고 나니까 새벽 1시네요. 저 내일 부산으로 여러분들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공부하는 연수를 가게 됐는데 큰일이에요. 7시에 귀찮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타운 목마름으로라는 민주가요인데요. 가사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민주화를 열망하던 그 시대 지식인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고 김광석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간절함과 절절함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강과 연관된 음악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청춘 기림 활동을 위한 특강들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찬찬히 또 자세히 공부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아무래도 의미 역사 활동을 직접 수업 시간에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6개의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근현대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좀 공권력에 혹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청춘을 수탈당했었던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직접 각 급에 게시를 해놓고 받았는데 그 상황들을 그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6가지 사건을 뽑아서 그에 관련된 활동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6개의 사건은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군함도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징용 문제, 두 번째, 키워드 위안부로 알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 그리고 키워드 4.3으로 알 수 있는 제주 4.3 사건과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단이 되었었던 4.19 혁명, 그리고 5월의 강주, 라면 들어도 아실 법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희생에서 사실은 시작되었던 6월 민주 항쟁까지의 총 6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할 활동의 목표는요, 근현대사에서 공권력 및 기타 어떠한 권력들에 의해 청춘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안타깝게도 2반과 4반에서는 제가 이 활동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강을 듣고라도 꼭 여러분들끼리라도 좀 생각해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군함도와 위안부로 대표되는 이 사건들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문제들 30년대, 4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요. 4.3 사건부터 4.19,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까지의 내용들은 대한민국 최현대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사건을 우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강제징용으로 인해 끌려간 청춘,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로 학대당한 청춘, 세 번째, 우리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었던 제주의 청춘들, 그리고 네 번째,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한 청춘, 다섯 번째, 해마다 5월이면 광주의 청춘, 여섯 번째, 민주화를 이끌어낸 장렬한 6월 청춘의 제목, 주제로 6개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청춘기림 활동 첫 번째 끌려간 청춘에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학습지를 나눠드렸어요. 굉장히 간단한 학습지였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필기해가면서 우리가 활동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끌려간 청춘 얘기인데요.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제징용에 관련된 활동, 이제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6가지 활동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다들 그 수철당한 청춘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플 것 같은데요. 특히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배상 판결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 네, 그 판결을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최근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어찌되었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우선은 저희들 이제 그 기림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특강에서는 바로 이 과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미래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실 부분이에요. 1차 시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징용 부분인데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은 우리가 배웠어요. 네, 일제강점기 30, 40년대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아주 일본이 무리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수탈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징용 부분을 말하는데요. 징용, 이 용자가 힘쓸 용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동력을 강제 징발했던 사건들입니다. 이에 의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당했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군함도, 하시마성, 그리고 또 근로정신대,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들을 근로정신대로 차출해갔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떠냐. 그때 당시 피해를 당했었던 청춘들, 지금은 이제는 많이 노쇠해지셨을 텐데 그분들에게 적당히 잘 용서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사죄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배상이 잘 이루어졌다든가 이랬는가 라고 하면 아닙니다. 한국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은 바로 얼마 전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요. 참 안타깝죠.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조사를 해서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억하기만 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기림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게 잘 이제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활동 수업의 주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에 군함도라는 섬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들의 참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저희 취재진이 강제노역의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참혹했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의 모습을 그리고 손을 흔들며 기사가 떠나려고 하자 기자의 가절을 하며 간 이인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상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PPT를 이번에는 올려드릴 거예요.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PPT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좀 넘어가서 또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보도에 김나라 기자입니다. 85살 양금옥 할머니는 14살 되던 1944년 일제 근로정신대에 징용돼 나고야 군수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눈에 막 떨어져 나와 신나. 죽도록 해도 때리고 맞고 발로 차고 평생에 할 고생을 다 해버렸다고 봐. 대가로 일본 정부가 준 돈은 99엔.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99엔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0엔. 1000원입니다. 물 한 병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이들은 수년간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지만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다고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제징용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국제적인 이슈화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한일협정, 박정희 정부 때의 한일협정 때문입니다. 과연 한일협정이 무엇이었냐를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된 모두는 찾아보시고 꼭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학대당한 청춘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역시 1930년대부터 40년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30년대에서 40년대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인적자원 수탈 중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활용되었었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정확하게 위안부는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 그러니까 거짓말에 의해서 징용 또는 인신매매,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정말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 현재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거고요. 위안부 할머님들의 요구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과예요. 진심어린 사과.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일본 정부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서 이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것이 역사에 남게 되거든요. 자, 일본은 계속해서 버티고 싶을 겁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 사실은 지난 정부인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2015년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합의라는 게 맺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할머님들은 또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중국 송산위안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박영심 할머니, 여기 계시는 박영심 할머니라는 분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요.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모둠에서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 담기가 너무 잔혹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좀 이야기 제대로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로부터 꼭 2년 전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법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기됐고 아베 총리가 사죄의 뜻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 할머니가 46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 할머니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길 바랐던 겁니다. 보상은 너가 돈 벌러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주는 게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거를 주는 게 배상입니다. 배상입니다. 엄연한 공식적인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난 하게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저기 무슨 위안부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해결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정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생각하면 외교부에서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미리 상의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지만 할머니들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결말을 짓는다고 그럴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요.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정부가 합의합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했던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안타깝게도 지난 여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셨던 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3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정부가 합의를 합니까? 라고 했죠. 피해자들이 원치 않았던 합의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임의한 합의임이 얼마 전에 드러났죠. 관련한 내용을 현재 파트에서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저면 할머니가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는데 올해만 6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7분의 할머니들이 남았습니다. 평균 나이는 90이 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10월에 하저면 할머니께서 별세하시면서 현재 26분 남으셨습니다. 아까 2015년만 해도 46분이셨어요. 정말 최고령 고령의 할머님들만 이제 남아 계시는데요. 어떻게든 빨리,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든 할머님들이 이제 사죄를 받고 조금이나마 좀 후련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까 영상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유이남 할머님과 김군자 할머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 뉴스가 만들어진 게 2017년 12월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할머님들도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조금 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문제를 옛날 문제라고
라고만 하고 넘기실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사건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제주 4.3 청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제주 청춘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는데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1948년부터 54년까지 무려 7년간 행해진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었던 제주도민을 굉장히 무참히 학살한 정부가 바로 가해자입니다.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되었고요. 54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요. 현재는 많이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주 4.3 사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이 동백꽃이에요.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을 이제 보통 4.3의 상징처럼 여기고 동백꽃 백지 달기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4.3의 진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이 제주도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평화공원을 조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기념관에도 굉장히 상설 전시도 잘 돼 있고 공원도 되게 괜찮습니다. 산책 코스로도 되게 괜찮고요. 그래서 요 4.3 공원 제주도 혹시 가시게 되면 4.3 평화기념관에 꼭 들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모자에 그 조각상 이 상설 정시가 되어 있어요.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가보시면 이쪽에 모자 조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3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4월의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푸른 바다와 유채꽃, 맛있는 음식. 이건 뭐지? 총을 든 군인과 나무에 묶인 채 총을 맞는 사람들. 제주 4.3 사건? 들어보긴 했는데.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 제주도.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던 중 이를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군정이 4개월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을 강경 진압하죠. 뒤이어 시작된 이승만 정권은 이른바 빨갱이를 잡겠다며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초토화 작전. 사람 사는 집을 다 불태우고 사람을 무죄로 죽이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군인 경찰이 그냥 무죄가 나고 사람들 다 죽이고. 1948년부터 5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뤄졌어요. 희생자 3만여 명, 불에 집 4만여 채. 토벌대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두려움과 추위,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또다시 억울하게 고통당한 제주도민들. 이것도 사태에 뱅신되었어. 때려보니까 뱅신된 거라. 막 때려보니까 일로 피가 그냥 막 내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른 말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줄.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 앞으로는 잊지 않을게요. 자3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든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독재에 저항한 청춘. 제목은 독재에 저항한 청춘이라고 잡았고요.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4.19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이야기고요.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독재에 저항했었던 4.19 혁명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수탈당한 청춘의 대명사로는 김주열 학생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고요. 현재는 4.19 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계승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는 혁명으로 이미 인정받은 민주항쟁이고요. 그런데 미완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4.19 혁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먼저 이승만 정부는 독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을 2번이나 해가면서 독재를 하려고 했었죠. 그도 모자라서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 결국엔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있었던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요. 40%의 사전투표를 미리,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투표함에 40%의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정선거죠. 그리고 3인조, 9인조 공개투표를 시켜버려서 만약에 이승만이나 이기붕이 이제 속해 있던 자유당을 찍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눈치를 줘요. 째려보고. 공개투표죠, 거의. 대리투표도 횡행했고요. 투표함 바꿔치는 건 뭐 너무 부지기수고, 네. 뭐 막걸리, 금권선거 엄청나게 자행됐습니다.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이 돼서 자유당 정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무력 진압이 되어요. 그래서 발포를 통해서 이제 무력 진압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 실종되었었던 마산 상고의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에 최루탄,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요. 마산은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부패된 시신이 떠올라서 발견이 됩니다. 이 얘기는 김주열의 시신을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기까지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고려대 학생들은 4월 18일 날 학생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시위 후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을 정부가 동원했었던 폭력배들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깡패들이요. 자, 이에 4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발포를 하게 되고 다수가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이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죠.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까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시국 선언문을 밑에다가 여러분들 학습지에 넣어놨어요. 이번 4.19 이거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고 대통령은 이제 다시 하야할 것을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했던 이승만은 4월 26일 날 하야, 그러니까 직접 물러나게 되지요. 자, 요게 3.15 부정선거 이후 4.19 의거 이후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는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와서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죠. 정말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된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요, 장면대가 4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하게 되죠. 윤보성이
만들어지고요. 내각 중심제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편이 되면서 국무총리인 장면 내각하고 우리가 그 내각을 부르게 되죠. 자,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독재 정권을 타도했던 정말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혁명으로 인정되었고요. 헌법 전문에서 이 4.19의 민주정신,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게 실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유는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한 사건을 말합니다. 박정희는요, 이후 2년 동안 군사정치, 군정을 실시하고요. 나중에는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민간인이 되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박정희 독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관련된 건 영상을 통해서 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 반드시 PPT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